나는 지금도 그때 산 작은 열쇠고리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 체코 프라하의 한 골목에서 산 평범한 기념품이지만 그 안에는 60년을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마주한 진짜 어른의 선택이 담겨 있다. 환갑을 맞은 해봄, 고등학교 동창인 선희와 미란이가 부부 동반 여행을 제안했다. 우리 셋은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고 남편들끼리도 서로 잘 아는 편이었다. 선희 남편 정수 씨는 건축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미란이 남편 창민 씨는 의사였다. 우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런 차이가 우정에 금을 낸 적은 없었다. 60세 기념으로 유럽 한 바퀴 돌자.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어때? 선희의 제안에 우리는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된 마당에 이제는 우리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다. 프라하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모두 들뜬 관광객이 되어 있었다. 카를교 위에서 찍은 사진, 프라하성에서 내려다본 붉은 지붕들, 구시가지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 선희는 디지털 카메라로 바쁘게 셔터를 눌렀고 미란이는 여행일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나는 그저 그 순간들을 눈에 담으며 행복했다. 호텔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방 안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호텔 금고 열쇠 하나와 영어로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소중한 물건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일반적인 안내문이었지만 왠지 신경이 쓰였다. 둘째 날, 우리는 부다페스트로 이동했다. 다뉴브강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던 중 선희가 갑자기 표정을 어둡게 했다. 미안한데 혹시 내 여권 못 봤어? 가방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 우리는 모두 짐을 뒤지며 여권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정수 씨가 안절부절 못하며 호텔 프런트에 신고하러 갔고 창민 씨는 한국 영사관 연락처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여권이 없어진 것도 문제였지만 선희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가방 안에 중요한 게 더 있었는데 라며 중얼거렸다. 뭐가 더 있었는데? 내 질문에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념품비로 가져온 현금이 좀 있었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았다. 셋째 날 아침, 호텔에서 선희의 여권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청소부가 침대 밑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현금은 없어졌구나. 그녀가 중얼거리자 정수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얼마나 가져왔는데? 그냥. 쇼핑할 돈. 얼마냐고?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부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날 오후, 비엔나로 가는 기차 안에서 미란이가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선희 언니, 요즘 이상해. 몇 달 전부터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져. 왜? 모르겠어. 정수 씨 사업이 안 좋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왜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그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나는 미란이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선희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비엔나의 마지막 밤, 호텔바에서 우리 6명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나는 선희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고 가끔 자리를 비우며 전화를 받았다. 누구야? 정수 씨가 물으니까 선희는 애들이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들었다. 그녀가 복도에서 나눈 전화 내용을. 알았어, 알았다고. 일단 이 여행만 끝내면. 네, 계좌는 준비해둬. 아무도 모르게. 내 심장이 빨라졌다. 이게 뭔 소리지?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호텔 복도를 걸었다.
그러다 선이 방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안에서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먼저 숨긴 거 아니에요? 회사 돈을 빼돌렸으면서. 그건 어쩔 수 없었어. 하도급 업체들 임금 줘야 했으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들라고 했던 거구나.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발걸음을 돌려 내 방으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튿날 아침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정수 씨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마지막 날 비엔나 시내에서 기념품을 사는 동안 미란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선희 언니랑 정수 씨가. 나는 고민했다. 내가 들은 것을 말해야 할까? 4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도 되는 걸까? 미란아. 응. 사람들에겐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미란이는 내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작은 열쇠고리를 하나 샀다. 프라하성 모양의 은색 열쇠고리였다. 별 뜻은 없었다. 그냥 뭔가를 기억하고 싶었다. 이 여행을, 이 선택을, 이 침묵을.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선희가 내게 말했다. 고마워.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다. 나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꼈다. 귀국한 지 2달 후 정수 씨의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로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선희는 연락하지 않았고 나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미란이를 통해 들었다. 선희 부부가 시골로 이사를 갔고 선희가 작은 카페를 차렸다고 했다. 정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만나러 갈까? 미란이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어느 일요일, 손녀 수현이가 놀러와서 내 서랍을 뒤지다 그 열쇠고리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예뻐라. 할머니가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산 거야. 어디로 여행 가셨어요? 유럽,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수현이는 열쇠고리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친구랑 여행 가도 돼요? 나는 잠시 멈춤했다. 그 작은 얼굴에서 순수한 기대를 읽었다. 친구와의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는지, 동시에 얼마나 복잡한 감정들을 남길 수 있는지를 수현이는 아직 모를 것이다. 물론이지. 하지만 수현아. 네. 친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도 우정이고, 때로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수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고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거 할머니 보물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할머니의 보물이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여행일지를 꺼내 읽었다. 미란이가 꼼꼼히 적어둔 날씨, 방문한 곳들, 먹은 음식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선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다.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다. 나도. 카페에 놀러와 커피 맛있게 내려줄게. 나는 열쇠고리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어떤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도, 기다림도 그 자체로 하나의 선택이고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수현이가 언젠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때 나는 그 아이에게 이 열쇠고리를 선물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말해 줄 것이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완벽한 순간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그 작은 열쇠고리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었다. 6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마주한 어른으로서의 진짜 선택이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우정이라는 그런 깨달음이었다.